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조율의 유한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무결의 신종범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명의신탁 관련해서 네.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음. 명의신탁의 종류는 굉장히 좀 많은데, 뭐 부동산 명의신탁도 있고, 뭐 주식 명의신탁도 있고, 근데 오늘은 이제 사업자의 명의신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이제 사업자 명의신탁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영상을 찍긴 했는데, 그 관련해서 좀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네. 또 조회수도 좀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신종호 변호사님을 함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네. 명의대여가 정확히 뭔지 먼저 정의를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 이름을 빌려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는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대표자다라고 하면서 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누군가로부터 너 이름 빌려줘 라고 해서 이름을 빌려 쓰는 것,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사업상 명의대여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법률사무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제 이름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해서 유한 변호사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제 유한 법률사무소 이렇게 그죠. 내놓고 사업을 하게 되면 변호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업상 명의대여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면은 불법이 운영- 큰일 네. 나지만 네, 실질적으로 됩니다. 운영자한 네. 사람이 따로 있고, 네, 예, 외관상 보여지는 명의자가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는 것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명의자가 결국에는 그 명의자 이름으로 뭐 통장도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결국에는 사업자 명의대여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이제 그 뭐 예금에 대한 네. 명의, 네, 네. 예, 그런 거를 대여해주는 명의를 대여해주는 결과도 그렇죠. 가져올 수도 있을 왜냐면은 것 이제 같아요. 사업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등록을 안 하고 누군가로부터 빌려서 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결국엔 거래 관계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명의로 거래를 해야 할 될 수밖에 수밖에 없죠. 없겠죠. 이게 네. 세금계산서 발급도 해야 그렇죠. 되고, 네. 그렇게 되면 관련된 법률이 또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금융실명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전자금융법 등등 좀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우리가 이 조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기 집중해서. 위해서 이 조세법 관련한 그러니까 네. 세금 관련한 이제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를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 쪽으로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네네. 세금적으로는 이제 명의 대여해서 사업을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 그리고 이 명의대여를 해줌으로써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세금 부과되는 문제를 좀 살펴보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 그 사람 명의로 예를 들어서 소득세가 부과가 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세금을 잘 납부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없겠죠. 예. 이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세금을 잘 납부하지 않으면은 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명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명의를 빌려주셨다. 저는 사업을 했는데 세금을 잘 내줘야 되는데 잘 내주지 않으면 변호사님 명의로 계속해서 이제 소득세가 미납인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고지서가 날라올 테고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소득세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같이 포함이 돼서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그 액수가 굉장히 커지겠죠. 이런 세금 부과 문제가 첫 번째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의를 빌려줬을 때에는 조세범 처벌법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기타 요건들이 조세 회피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네. 사업이 이제 명의신탁을 해주고 나서 네. 사업이 잘 운영이 돼서 세금도 잘 내고 네. 이러면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죠. 근데 결국에 그렇죠. 이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이제 세금 제대로 안 내고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안 돼서 안 내겠죠. 그러면 자기는 어쨌든 명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냥 뭐 도망가고 네. 결국에는 이제 명의를 빌려준 그 사람이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과세처분을 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대부분 명의신탁을 그냥 누군가 부탁을 해서 선의로 빌려줬을 텐데 물론 뭐 대가를 받고 빌릴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뭐 대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세금적으로는 좀 별개 문제일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명의를 빌려줬는데 내가 사업 운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다 떠안아야 되는지
이제 그런 피해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상담 사례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될 때는 과세관청에서 음. 명의자 이름을 처분을 할 거잖아요. 네, 그때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명의 대여자 입장에서는. 일단 굉장히 많은 명의대여 사례에서 문의를 주시는 게 나는 이거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세금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 그죠. 문제를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명의를 빌려줬다라는 거는 이제 세금도 내 이름으로 내는 거를 허락해주고 나한테 부과가 되는 거를 다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일단은 빌려준 사람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식상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과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없죠. 그래서 네. 원칙적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지만 이게 또 우리 세법상으로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이 사업을 다 했고 그 사람이 이 모든 이익의 귀속자다. 그러니까 나는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어떤 소정의 이익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 그리고 부가가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다 가져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실질과세를 주장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질과세를 주장했을 때에는 네. 이제 우리가 나는 소득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내가 소득 귀속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저 실질적으로 소득을 가져간 저 사람 네. 그러니까 유한 변호사님이 저한테 명의를 빌려줬을 때 변호사님께 소득세가 과세되면 저는 이익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없다. 저 신종범 변호사가 네. 다 가져갔습니다. 네. 저 사람이 실질적인 귀속자입니다. 네.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이제 명의 빌려준 사람은. 그렇죠. 그럼 그 주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이게 과세관청에서는 그냥 부과하고 말아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과세관청에 문의를 해보면 과세관청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판결을 받아와라. 네. 네, 그렇지 않은 이상에 우리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네.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을 받아야 되고 어떤 판결을 받아야 되는지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이런 명의대여로 인해 세금 부과가 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조치는 90일이 도과되기 전에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된다. 액션을 취해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고지서라는 걸 받고 나면은 이게 고지서를 받는다는 거는 세무서에서 부가 처분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부가 처분을 받고 나서부터 90일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취소라는 거를 이제 청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되는데 90일 전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밖에 뭐 무효 확인 소송이나 이런 네.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런 그 무효라는 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부가처분이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그리고 있어야 명백한 하자가 네. 있는 경우여야 되는데 이렇게 명의대여를 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소득세가 부과됐을 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어렵죠. 결국엔 취소 소송으로 다툴 취소.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90일 내에 1차적으로는 뭐 조세 심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구세청 심사 청구, 감사원 심사 청구 이런 이제 전심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될 거고요. 이제 그 전심 절차를 통해서 나는 이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뭐 부가세도 원래 내가 부담해야 될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복 절차를 통해서 다퉈야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세무서에서는 이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라는 거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아마 조금 그 사실관계를 인정해주는 자체에 대해서 아마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중재기관, 그러니까 조세심판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게 아니라 다른 운영자가 있고 그 사람이 다 이익을 가져갔다라는 거를 판결 또는 심판을 통해서 인정받아와라 네. 라는 걸 요구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 그러면 이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네, 과세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쵸. 그죠? 네, 취소를 하려 그러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90일 내에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네. 조세 심판을 청구하든지 그렇죠. 뭐 불복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을 넘어가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네. 이제 그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그럼 그 소송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을 네.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보통 보면 이제 사실 이제 명의를 대여해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잖아요. 뭐 그쵸. 가족들이 뭐 부탁을 해서 네. 예, 그러면 뭐 돈을 좀 일정 대가를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막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뭐 연락이 잘 되면 뭐 관련된 자료를 내거나 할 수 있을 텐데 뭐 그 사람이 지금 연락이 잘 안 되거나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알 수가 명의자는. 없죠. 네. 예. 내가 그 명의만 빌려주고 말았으니까. 그러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는 어떻게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명의를 빌려주신 네. 분들은 대부분 이제 빌려주고 말아요. 난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 이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명의 대여로 인한 과세 문제에서 자유롭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이미 명의 대여를 해주고 관심 없이 그냥 놔두시는 분들은 좀 해결이 어렵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명의 대여를 해주면 안 돼요. 그죠. 명의 대여를 우선 해주면 안 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해주시는 불가피하게 해주시는 네. 분들이 대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명의 대여를 해주고 이제 빌려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명의 대여를 했다라는 사실을 어떤 서류로 남겨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최소한 녹음이라도 해놔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명의를 빌려줄게. 너는 이 명의를 빌려갔으면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고 대신에 뭐 세금도 너가 잘 내줘야 되고 네. 그리고 이런 그 사인 간의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거래를 하다 보면은 네. 그런 채권 채무 관계도 잘 정리를 해줘야 되고 나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서로 구두로 얘기하면서 그거를 잘 녹음을 해둬야 돼요. 네. 어차피 대여자 간 녹음하는 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증빙을 잘 해두셔야 되고 가끔 이제 명의 대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식점을 운영할 때 사업자를 빌려주고 카운터를 받은다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서 어떤 뭐 유통을 조금 담당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직원으로 일하면 아무래도 그 내부에서 자료들을 모으기가 쉽겠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네. 저 실질적인 운영자가 대표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떤 이메일이라든지 이메일. 그리고 아무래도 이 운영하는 사람이 대표로서 뭐 카드 발급한 거를 직접 쓰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카드 발급해서 쓴 내역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그 카드를 쓰지 않았다라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 나는 이 카드를 쓴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뭐 휴대폰 이제 수신 발신 내역을 이제 따로 받아가지고 비교해 보면 나는 이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는데 카드를 나는 서울에 있었는데 카드가 저기 인천에서 쓰였네 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나는 실질적으로 이 카드를 쓰지 않았다라는 걸 또 입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지출 내역들 이런 걸 좀 확보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따로 있긴 하지만 저 사람이 대표가 아니라 실제 명의자와 거래를 해왔으니까 거래처는 이 실질적인 운영자한테 뭐 대표라고 칭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이 사업상 관련된 연락을 하거나 이랬을 거잖아요. 그런 내역들을 확보하는 것 이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내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수익을 다 가져갔다라는 거 예를 들어 계좌 이체 내역은 내가 명의자니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계좌 이체 내역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명의 신탁을 하게 되면 네. 약정서를 하면 좋고 네. 약정이 안 되더라도 뭔가 녹음이라도 증거를 마련해 놔라. 네. 그리고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운영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증빙 자료로서 뭐 직원들의 뭐 진술서라든지 그다음에 카드 네네. 뭐 발급 내역, 카드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거를 입증할 자료를 마련해 놔라.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있어 궁금한 거는 네. 만약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그래서 직원으로 일을 했어요. 네. 그럼 거기에 좀 관여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세금 문제는 그 별개인가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갑자기. 조금 민감한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신도 같이 한 거 아니냐라고 네, 네. 했을 때, 이제 나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의 어떤 지위나 감독을 받아서 일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위나 감독. 두 번째로 네. 소득세라는 거는 소득의 귀속자한테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나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이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빌려간 사람이 너한테 소정의 이익을 줄게라고 해서 받은 이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소득세는 내야겠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 1년에 이 사업으로 실질적인 이익이 아마 2, 3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나는 가져간 게 하나도 없는데 이 2, 3억에 대해서 소득세가 나오면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입증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뭐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로 밝혀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소득의 귀속이 누구인지 최종적인 귀속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밝혀내는 게 이제 소득세 과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이제 과세가 돼야 된다라는 네. 거를 뭐 조세 심판이라든지 조세 소송을 통해서 밝혀내는 맞아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소송을 하시게 되면 이게 혼자 하기시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관련된 네, 증거가 그렇죠. 개별 네. 사안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고, 네. 그래서 만약에 소송을 생각을 하신다면, 뭔가 약정서가 없거나 소송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셔야 된다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증거를 취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소송이나 행정 심판 그러니까 조세 심판 청구를 한다는 것 네. 자체가 굉장히 좀 전문적인 업무에 속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떤 자료를 내서 입증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당사자분들께서는 좀 찾기가 어려우세요. 그러다 보니 전문가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으시고 조금 이 조세 외적으로 조금 추가로 좀 정보를 좀 드리자면 이미 90일을 도과해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상담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죠? 네. 이미 이 부가처분을 받고 나서 90일이 도과해서 오신 분들은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애초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다 각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너 세금도 내가 잘 내주고 뭐 은행에 대출이 생기면 그것도 내가 다 갚고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를 반드시 녹음을 해두셔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최소한 내가 일단 세금을 내고 은행에 내가 돈을 부담하더라도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이제 부당한 이익을 얻어간 거잖아요. 별도 소송 통해서 네, 별도 뭐 하셔야겠네요.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저 사람한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뭐 녹음을 해둔다든지 이렇게 최소한 장치를 마련해 두셔야 최후에 이제 보상은 받으실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실질과세를 다투고 싶다 하시면 네. 최대한 빨리 90일 이내에 되기 맞습니다. 전에 소송을 네. 제기하고 네. 그 다음에 준비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또 그걸 놓친 경우에는 네. 소송 세금적으로 다툴 수는 없고 네네. 세금을 납부하시고 그 네. 이후에 사후적으로 네. 뭐 부당이득 방화 청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소송을 통해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겠네. 네. 그리고 그죠? 뭐 누군가가 꼬셔가지고 네. 너 아무 문제 없어. 돈 너한테 많이 벌게 해줄게. 라고 해서 명의 빌려간 사람이 만약에 이제 세금 문제도 처리 안 하고 도망을 갔다.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입히고 도망갔다. 그럼 사실상 이제 기망을 해서 불이익을 입히고 뭐 그 빌려간 사람은 뭔가 이익을 얻어갔겠죠. 아무래도 사업을 하면서 돈을 꽁쳐놨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기로 고소를 해본다든지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실질과세 원칙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조세범 처벌법으로 네네. 처벌당할 위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내가 갱인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해서 다투면 네. 국세청에서 이거 나를 고발하는 게 아닌가 네.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조세범 처벌법으로 뭐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높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명의를 일단 빌려간 사람 기준으로 볼게요.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빌려준 사람 다 처벌을 하는데 일단 빌려간 사람을 좀 더 무겁게 이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잘 내지 않고 이러면은 당연히 저 사람은 세금을 탈세하려고 이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한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세금을 잘 내온 사람이면은 조세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누적해서 그러니까 이 누군가로부터 빌리기 전에도 세금을 계속 탈세해왔고 그리고 빌리고 나서도 이 해당 사업을 하면서도
세금을 계속 안 내왔다라면 이 사람은 세금을 이제 조세 회피할 목적이 다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나는 탈세 의도가 없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내야 되는데 이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나는 조세 의도가 없었다라는 거는 뭔가 다른 어떤 경영상 목적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당장 나한테 출심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금 내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에게 빌려줬으니 너 처음부터 조세 회피할 거 알았지 않았냐 이렇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다만 상대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꼬셨겠죠. 너는 세금 이제 부담 없게 해줄게. 나 이거 사업 굉장히 잘해. 문제 없을 거야. 이익도 원래 이익을 잘 나는 사업을 너 명의를 빌려서 하려는 거야 라고 했으면은 이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굉장히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네. 결국 형사범죄는 이제 의도,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예, 그걸 잘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사를 받게 되면 맞습니다. 명의를 일단 뭐 빌려간 사람이야 좀 처벌을 받아야겠죠. 근데 네.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네. 내가 이렇게 세금을 저 사람이 안 낼 줄 몰랐다. 네. 그리고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빌려줬다는 사정, 음. 뭐 이런 거를 잘 해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만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좀 부담은 될 네. 거예요. 왜냐면은 세금을 잘 안 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회피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보일 수도 가능성이 너무 있으니까. 높기 때문에 네. 이제 스스로 그런 입증을 해나가야 된다는 점 그게 가장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뭐 사업자 명의 대여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행정적으로 세금 부가처분 취소를 빨리 구해서 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처분을 취소시켜야 된다는 네. 문제가 있고 네. 조세범 처벌법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목적,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걸 잘 해명을 해서 네. 그런 처벌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그 명의 신탁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또 그거 관련해서 또 영상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